유석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좀 대담이 길어져가지고 조금 더 늦어졌네요. 네, 예.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국 현안 살펴보는데 이 얘기부터 한번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그리고 민주당, 서로 지금 이제 손발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네요. 건국절 문제도 제기하고, 김영석 독립기념관 인사 문제를 트집 잡아서 지금 내일 있는 8.15 광복절이자 건국절, 뭐 공식적으로는 광복절 경축식이니까 그냥 그렇게 할게요. 8.15 경축식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1919년 건국설이라는 것은 그냥 설로 끝날 일이지 건국이 1919년에 됐다는 것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준에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이승만 대통령도 그걸 주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 1948년 건국설을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이 봐서는 야 니네가 그렇게 따르는 이승만 대통령도 1919년 건국절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1919년 건국을 주장한 것은 독립운동하는 과정에 본인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니까 그럼 자기가 만든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야 지금 건국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독립투쟁의 일환인 거지.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 나라를 세운 것이 1919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 문맥을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희화화시키는 거죠. 지금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1919년 건국이라는 게. 예. 자,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19년 9월에 있었던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의 시작이고 1948년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은 건국의 완성이다, 완료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1948년 건국절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뭐 국가요소 3요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36년간 주권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1919년에 이미 나라가 세워졌으면 어디 가서 나라를 또 세우려고 또 했단 말입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나라를 세우려고, 되찾아 세우려고 독립운동을 한 것인데 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역사 자체도 사실상 몰각하는 일이고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했다면 그러면 중국에서 건국했다는 겁니까?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중국 상해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주장이 버젓이 지금 횡행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여러 가지 기준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준에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건국의 시작이라는 말은 또 뭔지 모르겠는데요. 건국이라는 건 어느 순간에 되는 겁니다. 건국의 시작과 건국의 끝이 있다는데 아니 건국이 그럼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인지 건국의 시작이라는 건 어느 그 당시 식민지 사람 하나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생각을 먹었을 때 그때부터 그럼 건국이 시작된 거예요. 도대체 뭐 건국의 시작이라는 게 뭔 말인지 건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을 다른 나라가 또 인정을 해야지 그게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이 어디 외국에 가서 나 여기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그게 나라가 되면은 그런 나라가 지금 3천만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맨정신인 사람입니까? 지금 난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이 건국절 문제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라고 지금 공격하는데요.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는 것을 일단 제대로는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뉴라이트 역사관이 또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도 지금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친일 뭐 이런 걸로 막 덮여하고 있는데 이 지금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우선 뉴라이트라는 용어를 이제 내용은 뭔지도 밝히지 않고 이제 뉴라이트니까 얘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마치 뭐 똥이면 더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뉴라이트가 똥같이 지금 취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뉴하고 라이트라는 말의 반대편에 있는 말을 한번 생각해보면 뉴 대신에 올드, 라이트 대신에 레프트, 올드 레프트,
좌파면은 괜찮은 거고 예. 뉴 신우파면은 안 된다라는 건데 오히려 신우파가 좌파의 여러 가지 노선에서 보면은 이제 그 생각이 뭐 전향을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진화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항상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허 국장님도 그렇고 뭐 살다 보면 저 젊었을 때 가졌던 생각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안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뉴라이트라는 거는 올드 레프트가 살다 보니까 뉴라이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전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진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입장이라는 건 이제 그런 전향을 하거나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이 바로 돌아온 거라고 판단해주고 환영해줘야죠. 맞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뉴라이트라고 무조건 뭐 공격하는 것은 저는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뭐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뉴라이트가 뭐다라는 얘기 없이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무슨 뉴라이트는 그냥 바이 데피니션 무슨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자료로 좀 준비한 거. 예, 사진 하나 찍어 주시겠어요? 요거 말고 그거 말고. 네, 우선 요 사진부터. 요 아까 띄었어야 하는데 이거 조금 늦었네. 예. 여기 보면 이게 1958년에 나라를 세운 지 10돌. 8.15 해방된 지 13주년. 이게 명확하게 건국과 해방을 구별하는 기사예요. 저게 지금 건국열. 건국 10돌. 건국 10돌. 그러니까 건국 10주년. 예, 건국 10주년. 예. 8.15 해방 13주년. 그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럼 저게 1900 대략 58년. 58년. 네, 예. 1958년. 건국 10돌이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예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1919년에 건국을 했다는 것은 독립운동할 때 하는 순간에 레토릭이지 그게 실제 건국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예. 지금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에 저런 식의 기사나 표현이나 저게 수도 없이 있습니다. 예. 끝없이 있는데 저거를 왜 특정한 어떤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 하나만 끄집어내가지고 무슨 이승만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1919년 건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하면서 발언한 게 한마디만 있어요. 끝도 없이 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그리고 집권해서 12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딱 자기한테 유리한 거 하나만 꺼내가지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견강부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저런 식의 기사가 이승만 대통령 집권하고 있는 12년 동안에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건국뿐만 아니라 광복 해방은 좀 혼용되게 쓰이고요. 네. 건국과 관련해서는 공통되게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광복절이란 말이 애매하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되찾았다라는 건데 이 빚이 그럼 일본이 진 게 빚이냐, 예. 우리가 나라를 세운 게 빚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맞아요. 수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문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나라의 건국기념일 이름을 정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냥 독립기념일, 건국일이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을 그 당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기쁜 나머지 이걸 명확하게 구별 안 하고 그냥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광복절이 45년 8월 15일이냐 48년 8월 15일이냐 하는 거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광복은 나라를 세운 게 광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혼란을 없애려면 이제 그 광복절 대신에 건국절이라는 용어를 쓰자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독립절이라는 말을 쓰자. 미국 같은 나라는 독립기념일이라고 명확하게 하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독립일이라고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많지. 우리 같이 문학적 표현으로 광복이다. 빚을 되찾았다. 이렇게 표현한 나라는 사실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개천절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경이 좀 이상해요. 뭐 개천절이 지금 당군 신화도 아니고 막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개천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좀 다듬을 때가 돼서 이번 기회에 좀 모든 것을 좀 다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또 하나의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뭔지 한번 자료를 예. 저게 이제 맞아요. 뉴라이트를 내용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광복회가 네. 뉴라이트를 내용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뉴라이트라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자, 9가지 이승만 첫 번째부터 웃기네요. 저 9가지를 하나하나 보자고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럼 왜 건국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 왜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그럼 저 주장하는 사람이 뉴라이트인데요. 왜냐하면 자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그렇죠. 1919년에 건국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뉴라이트라고 하면 1919년 건국됐고 1919년에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뉴라이트. 아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네. 참 기가 막힌 게 1919년 장애 임시정부도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 계속한 띄어넣었다 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자명한 말이고 틀림없는 말인데 저 말을 하면은 뉴라이트라고 욕먹는 거예요 지금. 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해요.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한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또 부정하는 게 저 광복회 입장이고 저렇게 얘기한다고 뉴라이트라서 욕을 먹어야 된다는 것도 말해. 저게 다 진실인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일제 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이 나라를 뺏겼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뺏겼는데 뺏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1909년 이후에 뭐 9년이든 1910년이든 1945년까지 우리나라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국적이. 우리나라가 1910년에 네. 일본에 합병이 되고 나서 네. 우리나라는 없어졌죠. 그러니까 없어졌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었냐? 아니 그러니까 저 지금 9가지 10가지는 너무나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저 생각을 하면은 뉴라이트라고 낙인을 찍고 뉴라이트는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지금 세 번째까지 봤는데 네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려. 임의단체로 깎아내린다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은 저게 국제적인 공인을 아무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투표해서 야 그럼 니네 임시정부로 해라라는 절차를 밟은 적 없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의적인 그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나서서 우리가 광복운동을 한다,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나름대로 인정해 주자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무슨 프랑스의 망명정부 같이 다른 나라의 망명을 가서 정부를 세우면 그 망명한 정부를 국제적으로 계속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광백화가 얘기하는 독립운동 임시정부는 다른 나라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단체라고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적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온갖 거죠. 노력을 했죠. 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노력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승만도 나쁜 놈이라 그러면서 저거는 임의단체라고 깎아내렸으니까 니네가 나쁜 놈이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예.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식민사관이 뭔지는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식민사관이라는 건 식민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가 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나를 얘기하는 사관이 식민사관인데 저 식민사관은 우리나라는 역사를 발전시킬 동력이 없는 정체된 사회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네. 그래서 너희는 이 근대로 나가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근대로 나간 명치유신을 통해서 근대사회를 완성한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겠다라고 이제 자기네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게 식민사관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뉴라이트다? 나는 그거 안 받아들여요. 식민사관. 받아들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식민사관을 받아들이면 뉴라이트라는 건데 식민사관 받아들이는 사람 없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한다. 근데 저 같은 사람 내놓고 주장하는데. 네. 은연중도 그럼 빼지 저것도. 그러니까 식민지를 거치면서 근대화가 진척됐다라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인데. 네. 전 세계의 식민지가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식민지가 왜 된 건데요? 근대 사회로 못 나가고 중세 고대 사회로 머물러 있는데 전 세계의 일부 국가가 근대 국가로 나간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병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쳐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가 근대 사회가 정근대 사회를 지배한 게 식민지고 제국주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서 나간 근대 국가가 아직 근대를 못 갖춘 나라를 지배하면서 근대적인 문물과 제도와 사상을 많이 퍼뜨려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근대로 나가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일이고 그 당연한 것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얘기하면은 또 무슨 죽을 죄를 지은 사람 모양 얘기를 하는데 식민지를 통해서 근대가 진척이 됐다라는 얘기하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이고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저거.
그다음에 6번째, 일제강점기 곡물 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동안 역사가 잘못돼가지고 쌀을 수입해 간다. 아니, 쌀을 수탈해 갔다. 그러면서 마치 돈도 안 주고 막 우리나라 지주나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그냥 뺏어간 걸로 그렸는데 그게 아니고 돈 주고 사갔습니다. 돈 주고 사간 것 기록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 그걸 들이대니까 그걸 미화라고 일제 식민지를 미화하니까 내 잘못된 거다 그러는데 아니 식민지가 식민지라서 문제인 것하고 식민지 때 우리 농민들이 쌀을 돈 받고 판 거하고 왜 구분 못하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위안부나 징용 문제는 제가 뭐 너무나 저 사건 때문에 지금 5년 넘게 시달리고 있는데요. 저것도 다 뭐 저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간에 많이 얘기를 해오셨으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그러는데 저 문제는 이제 독도의 지도에서 나오는 독도의 지명이 뭐 이름이 다 이상해요. 석도다 무슨 그러면서 맞아 우리가 지금 독도라고 쓰는 말이 안 나와요. 고지도에. 그리고 그 고지도에 독도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도 다 위치가 다르고 해서 그거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하고 예. 독도를 우리 땅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게 됐고 그것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독도를 지배하고 있다. 한국 땅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건데 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가지고 뭐 그게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독도가 속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증명할 때 나오는 그 섬의 이름이 독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걸 무슨 독도가 아니고 뭐 석도라 그러든가 뭐 타케시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그것의 한문 표현하고 일치하는 그 역사적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논란이 많은데 그거 갖고 논란하느니 아주 단순 명료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1953년에 평화선을 선포해요. 그 평화선에 독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땅이라고 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왜 또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을 하는 건지. 뉴라이트의 협조. 뉴라이트가 뉴라이트 협조하지 그럼 뭐 말이라고 해요 저거. 그래서 저것을 가지고 광복하게 문제를 하는데 저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정확하게 뉴라이트적인 역사인식이 저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독자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건국절 문제 뉴라이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내일 8.15 경축식에 불참하겠다. 이종찬 광복회장과 민주당이 입장을 밝혀서 파행이 되고 있는데 스스로 트집을 잡아놓고 경축에 불참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문제가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 트집들을 막 일으키고 있어요. 건국절 문제에 대해서 무슨 갑자기 대통령이 8.15 때 건국절 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갑자기 건국절 문제를 끄집어놔서 지금 경축식 불참 근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 주제가 마침 이 18탄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자, 앞서 이제 건국절 관련해서 상해 임시정부 문제도 다뤘는데 상해 임시정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지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상해 임시정부의 탄생 과정과 그 내부에 있었던 일,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 1919년 9월 때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선출된 이승만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마침 시기적으로 딱 맞았네요. 자, 이렇게 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이제 그 부분을 차분히 하기 전에요. 앞부분에서 먼저 이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 17탄 대담에서 다뤘던 일부 내용인데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와 그리고 3.1운동 1919년 3.1운동이 이제 국내외 독립운동을 많이 활성화시켰다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도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에 이제 고무된 일종의 독립운동가들 또 선지자들이 선각자들이 우죽순 형식으로 임시정부를 여러 개를 만들었다 이야기를 지난번에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해주시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 8개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고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 8개를 제가 이름을 다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네. 우후죽순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우리를 정식으로 지배한 게 1910년이고 그 앞에 1905년부터 저 외교권 박탈하고 군사권 박탈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1910년부터 약 10년, 1919년 약 9년 동안, 만 9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1919년에 3.1운동이 벌어져요. 3.1운동도 사실은 뭐 그 상황을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이게 그 고종의 장례식 때 사람들이 이제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3.1운동을 일으킨 거죠. 네. 민족 지도자들이. 그래서 3.1운동이 막 엄청나게 벌어지니까 아, 드디어 우리 조선 사람들 사이에 한민족 사이에 이 국가를 세워서 나라를 독립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넘친다. 그럼 좀 적극적인 분들이 야, 그럼 우리 지금 당장 제대로 된 국가는 아니더라도 임시정부라도 좀 만들어서 망명정부를 만들어서 해외에다가 그 해외나 국내에다가도 뭐 국내에선 지하겠죠. 지하에 예. 만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나라를 세우는 일을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막 의혈 가진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개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이랑 상해랑 국내에서는 한성 임시정부라는 세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블라디보스톡을 그때는 노령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3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절 날부터 20일 후에 3주 후에 만들어졌고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 한 달 열흘 후에 한 40일 후에 상해 임시정부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보다 이틀 늦게 4월 23일 날 인천에서 실제 전국 대표 각도 대표들이 모여서 한성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맞아요. 인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다 모으기가 힘들어서 뜻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했는데 한성에서는 그래도 투표를 거쳐서 위임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각 지역별로 명망 있고 뜻 있는 사람들이 지역 대표들을 지역 대표로 자기들을 자임해서 이제 그 지역 대표들이 인천에 모입니다. 예. 인천 만국공원에 모여가지고 한성 임시정부라는 걸 만들고 그 한성 임시정부의 대통령 집정관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그 사람을 이승만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각 임시정부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임시로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 정부를 이끄는 수반은 누구고 하는 것을 또 각각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컨대 대통령제를 생각하는 사람, 내각 책임제를 주장하는 사람, 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의논해서 우리가 그걸 앞으로 만들 나라는 뭐 내각 책임제를 한다, 대통령제를 한다, 무슨 집정관 체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서 각자 자기 그 세 지역에서 만든 그 정부의 형태가 서로 다르고 네. 다르지만 그래도 뭐 정부의 가장 최고 책임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최고 책임자에 여기는 누구다 저기는 누구다 하는데 그중에 이승만을 가장 여러 단체에서 높이 평가하고 한성 임시정부가 이승만을 집정관으로 뽑습니다. 근데 집정관을 영어로 번역하는 게 이제 문제가 돼서 집정관이란 거 잘 좀 생소하잖아요. 집정관 하면 그냥 떠오르는 건 어디 고대 로마에서 뭐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네. 갑자기 지금 이 20세기, 21세기에 지금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복잡하니까 이걸 프레지던트라고 영어로 번역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프레지던트라고 쓰는데 야, 집정관이 왜 프레지던트야 그러면서 나중에 또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분들이 또 시비를 좀 걸어요. 너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왜 대통령이란 말 쓰냐 하는 식으로. 근데 그거는 뭐 사소한 문제고 네. 하여튼 지금 얘기한 대로 블라디보스톡, 상해, 한성에서 규모가 큰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임시정부에서 각각의 그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 세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힘어봤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이 세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각자 막 전 세계에 흩어져 이러면은 효율성도 없고 네.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으니까 통합된 임시정부를 하나 만들자. 그게 9월 달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919년 9월 달에 상해에서 통합 임시정부를 만들고 그 통합 임시정부를 이끌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까지 논의를 해서 이승만을 하자. 그럼 이승만이 근데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쓰고 싶어 하니까 상해는 내각제를 만들었었는데 내각제를 우리 버리고 대통령으로 바꾸자. 라고까지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9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자기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승만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셨으니까 와서 일을 하시오. 그 연락을 받고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로 가는 건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미국에서 1919년 필라델피아 대회 했잖아요. 4월 달에. 네.
그러고 나서부터 미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그 한국 독립에 관한 여론이 그 호기를 맞아가지고 그 미국의 각 지역에다가 한국 독립을 돕는 그 한국 친우회, 프렌드 소사이어티 이걸 막 여러 군데 만들고 그걸 해야 이제 독립 자금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교민들 또 미국 사람들이 돈을 내서 야 그럼 한국에 독립하는데 니네 돈이 필요할 거 아니냐? 우리가 후원해 줄게. 그 후원을 이제 하는데 후원하는 어떤 그 루트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새로 치면 은행 구좌랑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돼. 그때만 해도 뭐 지금 같은 은행 시스템이 없으니까 실제 돈을 걷어서 그걸 통장에 넣고 그 통장 그 구좌에 들어간 돈을 또 해외로 옮겨서 막 상해로 누군가 받게 하고 이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미국 전 지역에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또 논란이 하나 벌어진 게 안 그래도 미국에 사는 교민들은 독립 자금을 부담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된 이승만 이름으로 된 구좌로 넣을 것이냐. 그 전에는 그런 임시정부 시스템이 없을 때는 미국의 안창호가 대한인 국민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 대한인 국민회가 교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인 교민회에 안창호 이름으로 된 구좌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야 이제부터는 옛날에 하던 걸 다 정리하고 그럼 니네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낼 수 있을 만큼 니네가 여유가 없지 않느냐. 교민들 다 먹고 살기 힘든데도 어려운 여건에서 독립 자금을 내니까 너무 부담 많지 않게 한 군데로 통합시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은 독립운동이라는 게 중구난방으로 각자 하다가 이제 통합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내가 대통령으로 그 사람들이 날 뽑았대서 내가 대통령인데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다. 그러면서 지금 그럼 미국 교포들이 내는 것은 내가 미국에다가 구미위원부라는 그 상해 임시정부의 주미 대사관 같은 거를 하나 만들 테니까 이제 이름이 주미 대사관이라고 안 그러고 구미위원부라고 했어요. 커미션 투. 그래갖고 그 구미위원부야. 그러니까 구미라는 건 또 유럽하고 미국을 합친 거잖아요. 유럽하고 미국을 합친 창구를 하나 만들 테니까 거기다가 돈을 내라. 거기다가 돈을 내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인 내가 그러면 이제 그걸 상해 가서 쓰겠다라는 것을 상해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해에 있는 사람이 오케이 해요. 안창호가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안창호가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맞으면 미국에 있는 독립 성금을 모으는 창구를 단일화합니다. 단일화하는데 성공하고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정돈을 다 한 다음에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임이 늦어지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너무 동시에 해줘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좀 나눠서 여쭤볼게요. 일단 아까 이승만이 특히나 8개의 임시정부 중에 3개의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지위를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노령 임시정부, 한성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네. 각각에서 실제 어떤 지위를 맡았는지가 그러니까 중요한 지위인데 네. 어떤 지위를 구체적으로 네. 맡았다는 것인가요? 노령 임시정부에서는 네. 대통령을 손병희, 네. 부통령을 박영효, 국무총리를 이승만, 내무장관의 안창호, 국방부 장관의 이동희 이렇게 추대를 했어요. 여기 이제 노령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맡으셨군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있고 여기 추대했군요. 국무총리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네. 예. 그다음에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없이 예. 국무총리 이승만, 외무장관의 김규식, 내무장관의 안창호, 국방부 장관의 이동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집정관 총재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외무 박용만, 내무 이동영.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 임시정부에서 정부의 요직을 발표한 것을 들여다보면은 이 중에서 이승만이 제일 중요하게 평가가 됐고 이동희 같은 사람은 어디서나 다 국방부 장관으로 평가가 돼요. 그러네요. 네, 어디서나 네. 다. 네. 이 사람은 원래 저겁니다. 좌익이긴 한데 그 전에는 저걸 했어요. 맞으면 조선 말에 그 이모군란 있을 때 있었던 군대 있잖아요. 네. 그 군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이 독립운동
좌익 계열 독립운동으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군 출신, 원래 군 출신이라 이제 이 사람은 그러면 그 국방 업무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노령에서는 손병희가, 상해에서는 이승만이, 한성에서도 이승만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아서 이제 이 각 임시정부 단체들이 대표들이 모여서 실무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합된 데는 이승만을 하자. 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노령, 한성, 상해 이 세 개의 임시정부가 핵심적이니까 네. 이 세 개의 임시정부가 이제 통합 과정을 거쳐가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순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일단은 대표하는 지도자는 이승만으로 한다는 것은 합의가 됐는데 네.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적 논란이 뭐였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그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예. 그 지도가 하나 있잖아요. 그 원래 준비됐던 자, 지도. 지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노령정부, 한성정부, 임시정부 그 나온 지도가 있으면 지도 한번 띄워주시죠. 준비 없습니다. 그냥 예. 그러면 네. 자 노령이 그 지도가 지금 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네. 그건 좀 넘어가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통합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한성 임시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 세 개의 그 임시정부에서 자기를 중요한 요직에 다 이렇게 임명하고 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한성 임시정부에서 자기를 집정관 총재로 제일 높은 자리에 모신 것을 가장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통합되기 전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 해외 막 있고 할 때 한성 임시정부 국내에서 지하에다가 만든 그러니까 물 밑에다가 만든 일제히 눈을 피해서 만든 그 비밀 조직.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내가 중요한 것이 국내는 네. 국민이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데는 다 해외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있는데 여기는 지금 2천만 동포가 있는 데니까 네. 그 상해 그러니까 한성 임시정부에서 자기를 집정관 총재로 부른 것을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연락을 받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은 워싱턴에 있으면서 하와이에 자기가 이제 그 같이 일하던 사람들한테 자기를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대한 독립 혈정기라는 책도 만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임시정부에서 그 이제 독립을 선포하는 그 과정이 피를 흘린 싸움의 기록이다라는 이제 책을 만들고 또 대한민주국 대통령 이승만, 대한민주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책자도 만듭니다. 그 책자가 있습니다 지금. 네. 다 이미지들이 있는데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 이제 나는 한성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으로 제가 그걸 한번 좀 조금 더 보낼 테니까요. 띄울 테니까요. 일단 네.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그 각 임시정부에서 자기를 어떤 자리로 모셨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 중에서 한성 임시정부에서 자기를 집정관 총재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집정관 총재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영어로.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영어를 잘하는 분인데 이걸 뭐 진짜 로마식으로 집정관이라 그러면 알아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프레지던트라는 영어 표현을 썼어요. 네. 그 프레지던트라고 썼더니 또 상해에 있는 분들 다른 데 있는 분들이 야 너 왜 프레지던트라고 쓰냐 집정관이 집정관 총재였는데 뭐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 너 집정관 총재 너 번역 한번 해봐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거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프레지던트로 하는 게 제일 맞는 거야. 집정관이 사실은 그 로마 시대에 저겁니다. 평민 대표일 겁니다. 네. 네, 네. 평민 대표. 그러니까 맞아요. 오늘날의 대통령이 평민들이 뽑은 대통령하고 같은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대통령이라고 했고. 네. 제가 지금 카톡을 하나 보내놨으니까요. 한번 그거 먼저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그 한성정부 노령부 지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러면 임시정부는 외교 관계도 이제 다뤄야 되니까 네. 우선 미국에다가 대사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공사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도 나왔네요. 네네. 네, 저게 지금 그 임시정부 세 군데에서 만든 그 임시정부들이 세 군데,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한성, 그 다음에 상해. 각각에서 이제 주동한 사람들이랑 그 거기서 이제 각각의 정부에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는 것을 총정리한 건데요. 네. 저기 보면은 이제 정리한 게 밑에 나오는데요. 1919년 9월 11일 날 노령, 상해, 한성 정부가 통합이 됐고 19년 가을이죠. 거기서 결정한 것 중에 한성 정부 계승하되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한성 정부. 왜냐하면 한성 정부가 왜 저렇게 높이 평가받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도의 대표들이 인천에 모였습니다. 예. 다른 데는 그런 절차를 밟지 못했어요. 워낙 사람이 적고 하니까. 그래서 한성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위치는 외교전에 유리한 상해에 두자. 왜냐하면 그때 상해가 요새로 치면 자유지역이라고 해서 이게 맞으면 일본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자유로운 외교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그러면 두자. 그 다음에 이제 저 19년 9월에 생긴 거는 우리 역사 최초의 좌우 합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를 구성하는 인물들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아까 얘기한 이동희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좌파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또 이승만 같은 자유민주주의자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 좌우 합작 정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성 정부를 승인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냐, 저걸 좀 개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상해에 두고 내용은 한성 정부를 받아들이자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자, 조금 바꿔서 받아들이자. 그러다가 문창범이라는 사람이 나 이거 못하겠다고 뛰쳐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시자고 할 때 신채호 같은 사람이 이미 그때부터 이 사람은 우드로 윌슨한테 나라 팔아먹었고 저 파리 평화에서 나라 팔아먹었는데 안 된다라는 얘기로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던 위임 통치를 청원했기 때문에 없는 나라를, 생기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신채호와 박용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신채호도 저기 빠집니다. 그래서 문창범, 신채호는 빠지고 상해통합 임시정부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그런 절차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 이제 노령, 한성, 상해 임시정부 각각이 추대하는 상황이었고, 통합 과정을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절차를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승만은 당시 미국에 있었잖아요. 네네. 상해 임시정부, 통합된 상해 임시정부가 이승만을 선출을 했지만 바로 상해를 갔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어떤 활동하고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뭐 무슨 시켜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상해에서 이제 자기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한성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임시정부에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구상하고, 네. 그 구상을 해보니까 지금 당장 가는 것보다는 준비하고 가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하고 갈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자금을 관리하는 루트를 만드는 거다. 네. 그리고 그걸 하려면은 이 임시정부가 미국에다가 대사관 같은 공사관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리게이션이라 그러는데요. 그 공사관을 하나 만들자. 공사관의 대표로 김규식을 임명을 합니다. 이승만이. 그래서 김규식으로 하여금 아까 얘기한 그 우리나라 교포들이 독립자금을 내는 것을 걷어서 이제 김규식이 걷어서 상해 임시정부 이승만에게 전해주는 루트를 만들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늦어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임시정부를 이승만 대통령이 가면은 당장 대통령이 자기가 최고 책임자인 자기 이름으로 임시정부에 모여있는 일종의 스태프들, 네. 국가의 스태프들한테 숙식을 해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을 뭐 많이는 못 줘도 하여튼 생활이 되게 월급을 또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금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독립운동이라는 게 해보면 해보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네. 짐작이 다 되잖아요. 우리 요새 지금 독립운동도 안 한 사람이 독립운동 한 듯이 지금 얘기를 해요. 아니, 우파 시민운동만 해도 네. 아스팔트에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 뭐 그 때가 되면은 뭐 음료도 마셔야 되고 뭐 식사도 해야 되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런 걸 다 연결을 시켜서 잘 이게 스무스하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일회성 행사도 아니고 지금 독립운동이라는 게 언제 독립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제 무한정의 어떤 그 독립운동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금이 튼튼해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자금줄을 챙기는데 이제 안창호가 그동안은 대한인 국민의 회장, 총회장 안창호 이름으로 그걸 걷다가 이제 이승만 이름으로 걷어야 되는 것을 안창호가 동의를 마침내 해줍니다.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러다가 티격태격 하다가 그래서 그것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걸림돌이 이승만이 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당시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으로 추대가 됐는데 당시 일본과 미국은 이승만의 이런 추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미국과 일본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미국과 일본 간에 미국과 일본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이고 승전국이잖아요. 2차 대전에. 거기다가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박용만하고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승만도 독립운동 일본으로부터는 독립운동가라는 낙인이 찍혀서 그때 30만 불의 현상금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이승만이 굉장히 위험한 말하자면 국사범이죠. 불령선인.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30만 불의 현상금이 붙어 있는데 워싱턴에서는 그래도 이승만이 워낙 그 네트워크가 좋고 워싱턴의 그 미국 정가의 그 교회 네트워크랑 뭐 그 언론계 네트워크랑 굉장히 좋으니까 감히 이승만을 미국 사람이 보는 현장에서 일본이 연행해가지 못하지만 이승만이 상해로 가면은 일본을 거쳐가야 돼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에서 상해로 가는 게 다 일본의 요코하마나 무슨 저 고베를 거쳐서 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야 그럼 이거 내가 여권도 없이 지금 일본 경찰은 날 잡아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저 상해로 가서 대통령 노릇을 하러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고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제 하와이에 자기 친구들 중에 그 장례 그러니까 보스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장례사예요. 근데 그 하와이에 그때 장례 현안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노동 이민 온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민을 갔잖아요, 하와이로. 중국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왔습니다, 하와이에. 그러니까 하와이에 이민 온 사람들이 죽으면은 중국 사람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죽고 나서는 자기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스윅이라는 사람이 그 하와이에서 죽은 중국 사람들의 시신을 화물선에 싣고 중국에 가서 내려가지고 그걸 이제 중국의 그 장례 절차를 밟게 하는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이승만이 이제 보스윅이랑 친구라서 하와이에 와서 이제 고민을 했더니 보스윅이 야 그러면은 내가 이런 걸 하는데 너 거기 그 시체들 있는 그 관 있는 그 칸에 들어가서 가라. 라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승만이 하겠다고 해서 맞으면 시체관에 있는 배 밑에 선창에 들어가서 이제 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상해에 들어가는 과정은 좀 추후에 한번 다음 대담 때 다시 좀 자세히 앞뒤 상황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919년 9월 10일 통합상해 임시정부를 둘러싸고 주로 대담을 했고요. 앞서서 건국절 그리고 뭐 하여간 핵심적으로는 건국절을 둘러싸고 지금 8.15 경축식에 참여 못하겠다 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종찬 광복회장 문제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어떤 주제를 그러면 다루는가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가는 과정도 다뤄야 되는데 그때 이승만이 이제 그 미국 본토에서 여러 가지 자금 문제 같은 것을 정리하고 또 이제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을 챙기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다니는데 그 만 액트 위반이라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근데 그게 뭐 별 사건은 아닌데 우리나라 이 또 민족문제연구소 이쪽 그 광복회랑 같은 그 계열인데 이 친구들이 한 10년도 한 15년 전쯤에 100년 전 얘기는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 영상에서 또 뭐 이 만법 위반이 엄청난 일을 이승만이 저지른 거다라는 식으로 미국 공안 당국에서 뭐 수사를 해가지고 뭐 죄를 받아야 되는데 뭐 로비에서 풀려났다는 식으로 하여튼 황당한 썰을 풀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얘기인가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요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만 액트 사건
네. 만액트 위반 사건. 만액트 위반 사건. 뭐 제 기억엔 두 얼굴의 이승만인가 뭐 이런 네,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네, 두 얼굴의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약 20년 전쯤에 냈던 영상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한번 다음 주에 다뤄보겠습니다. 예, 오늘 대담 고맙습니다, 죽순 교수님.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